자, 재정 수입론. 자, 지금까지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으면 국공채, 종이쪽지 발행해서 빌려 쓰고,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재정 수입. 정부가 어떻게 재정의 수입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첫째가 조세죠. 세금을 걷어 쓴다,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뭐죠? 현대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는 무상국가잖아요. 그죠? 정부가 스스로 생산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공공재는 누가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한다. 공공재. 공공재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있지만 다른 민간재에 있어서는 시장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갖고 가서 부가가치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서 정부가 재정 수입으로 삼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세금이지 뭐. 그게 세금이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건 좀 심하게 표현했죠. 정부는 시장에 기생해서 시장에 뜯어먹는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표현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일반적인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점잖게 설명을 하고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 표현이 똑같아요. 내용은 내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럼 첫 번째가 조세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공과금, 수익자 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야.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충당했는데 부족하다. 그럼 뭐죠? 빌려 쓰는 거지. 그게 국공채잖아요. 국채나 공채. 정기적지, 한국은행이 정기적지 발행해주고 국민들한테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수입의 세 개의 큰 파트가 조세, 수익자 부담금, 공채다 이됩니다. 공채론이다. 그래서 먼저 조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한 70%가 되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재정 수입을 기여하는 데는 어디죠?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은 어디죠? 국세청이죠. 세금을 실무적으로 걷어들인 데는 국세청이죠. 그걸 기여하는 데는 기획재정부 세제과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이 뭐냐 이런 얘기죠. 조세 기초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세금이 뭐냐? 세금이 뭐냐?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세금이 학문적으로 표현.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민간이 있고 여기가 정부가 있잖아요. 여기 정부가 있다. 정부는 어떤 서비스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공공의 서비스를 공급해 줘야죠. 공공의 서비스를 공급해 줘야죠. 그럼 뭐야? 뭔가의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금방 설명했던 이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보죠. 자, 정부 부분이 재정 수요를 충족하게, 정부가 이 재정 수입,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무보상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 형태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 무보상성, 그건 뭐요? 강제성이잖아요. 세금의 특징이지. 이게 조세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다. 그죠? 근데 조세의 특징은 강제성과 무보상성이다. 그럼 뭐 어떤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냐 이런 얘기죠. 재정수요 충족이죠. 첫 번째가 재정수요 충족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공 서비스를 생산해 준다. 경제정책,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돈을 쓴다 이런 얘기죠. 자, 정부는 조세 수입을 통해서 공공 지출을 하고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쓰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생산한 이 결과물이 뭐죠? 이 결과물이 공공재다 이런 얘기. 공공재를 그래서 정부는 생산성이 없지만 공공재에 있어서는 정부만이 생산성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저 공공재는 민간이 생산을 안 하잖아요. 할 이유가 없지 민간은. 왜? 사익극대화를 추구하잖아요 민간은. 가게는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걸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민간 부문의 생산과 유통, 정부는 그 운용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한다. 공공 부문의 자금 조달 방법, 민간으로부터 강제적 징발,
이런 방법 이외에, 세금 이외에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야. 강제적으로 자원 증발.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인적 자원의 증발. 헐값으로 봉사하고 왔잖아요. 그잖아요? 헐값으로 봉사하고 왔지. 중앙은행의 신용 창조, 공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공공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이란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가격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 명칭은 조세이다. 명칭은 조세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세금이 아니고 가격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세, 세금이라는 명칭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건 가격이다 이런 얘기야. 네? 지역자원 시설세, 이것도 가격이다. 프라이스. 교육세, 이것도 가격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목적세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가격이다. 응? 가격이. 세. 응? 텍스가 아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근데 이런 것도 세금으로 불리잖아요. 목적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명칭은 가격이야. 명칭은 가격인데 실질은 뭐다? 실질은 세금이다. 이게 텍스다 말이야. 실질은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실업보험료. 세금이나 명칭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전매입금.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철도, 전매, 전신, 전화, 수익금. 그래서 명칭은 가격으로 썼잖아요. 이 세금이라는 명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데. 근데 본질은 뭐다? 세금이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잠세라 한다. 잠세. 이런 경우를 잠세라 한다. 이런 얘기죠. 잠세. 자, 그러면 이 세금의 기능이 뭐냐, 이거. 기능은. 아까 목적에서 재정 수요 충족이잖아요. 국고적 기능, 그걸 국고적 기능이라 한다. 조세 수입을 통해서 공공재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거를 박은호는 제1기능이라고 했다. 제1기능. 국고적 기능. 조세의 재원 조달 기능. 이거 국고적 기능. 그러면 나머지는 비국고적 기능으로 분류했잖아. 국고적 기능, 비국고적.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이런 것들, 비국고적 기능, 부차적 기능, 정책적 기능, 그거를 머스크레이브가 분류하는 자원배분 기능, 소득분배는 경제 안정화 기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자원배분 기능, 조세의 자원배분 기능. 공공재가 필요하면 민간 부분에 조세를 부과해서 공공 부분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러죠. 이 시스템이죠. 조세는 공공재를 통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자원 배분의 영향을 초래하는 기능이다. 그죠? 경제의, 재정의 기능, 또 재정의 기능하고 비슷하잖아요. 민간이 쓸 자금을 누가 갖다 쓰죠? 정부가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쓸 자원을 정부가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원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됐잖아요. 자원 배분 기능.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 과잉 생산되잖아요.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그랬을 때 환경세를 부과해서 적정하게 생산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한다. 우리가 환경정책 분야에서 봤죠. 조세는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이걸 자원 배분 기능이다. 조세는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 조세는 소득, 재산, 부와 같은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서 빈부격차의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 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지출 측면에서 이전 지출과 결부해서 시장 경제를 교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소득 분배 기능. 그죠? 소득 분배 기능.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 조세 수입, 이 관점에서 수입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출 측면에서 소득 분배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득 분배. 자, 수입 측면에서 소득 분배,
지출 측면에서 소득 분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 조세는 뭐야? 수입 측면에서 소득 분배를 한다는 얘기야. 자, 나는 내가 100억을 벌어. 만약에 내가 100억을 벌어. 100억을 벌으면 소득세 45%를 내고 그럼 45억 내고 55억을 내가 가처분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옆집 아저씨는 1억 벌어. 1억. 우리 집보다 1억 벌어. 그래서 1,000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야.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100억과 1억 사이에 99억 차이가 나잖아요. 소득 격차가. 옆집과 우리 집이 99억 차이가 나는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 격차가 나는 우리 집은 55억, 옆집은 9천만 원. 그럼 얼마야? 54억 1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주잖아요. 이게 소득의 재분배가 되는 거지. 소득 분배 기능이다. 뭐를 통해서? 누진세를 통해서. 누진세를 부과해서 40%를 우리는 적용하고 저 집은 뭐 15%밖에 적용 안 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 조세 징수액이 국민 경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급 조절 수단으로 이용된다. 조세를 통한 각종 투자 유인 조치, 소득세의 경기 안정화,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세금이 첫 번째는 국고적 기능이 뭐다? 재정 수요 충족한다. 두 번째는 비국고적 기능으로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조세 용어를 보면 세원이 있다며. 세원이 뭐냐? 세원.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원천이다.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원천인데 이 세원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원천이 세원인데 세원은 소득과 재산과 자본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소득이 뭐냐는 말이에요. 소득은 자본과 재산 및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데 매년 발생해.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뭐냐? 자, 소득이 뭔가 한번 봅시다.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가 있다. 이렇게 있죠.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경제학적으로 살펴보자. 여기는 상품시장, 여기는 요소시장. 자, 가게에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 주면, 자, 시장에 이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 안 돼가지고 노동력 얼마나 많이 남았더라. 응?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로. 그 다음에 자본. 우리나라 GDP 2,300조.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4,200억 달러. 그 중에 3,500억 달러를 꼴목대장이가 지금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있는 이 생산 요소를 받아들여서 나는 뭐다? 내가 가지고 오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술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밥 먹고 삽니다. 기술을. 뭔가에 나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력이.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하는 기술을.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내가 우리 회사에 기술을 가미해서 뭘 만들어? 상품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현대는 자동차 만들고 삼성은 반도체 만들고 어디는 뭐 만들고 어디는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응?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는 소통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응? 기술, 그게 기술이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 기술력을 갖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기술력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이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얼마만큼 기술력을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월급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기업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기술력의 차이야.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이런 얘기지. 그 차이가 여러분들 신분을 180도 바꿔놓는다. 이건 똑같은 학생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을 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달라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기술. 그러면 토지를 제공해 주면 뭘 해요? 여기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이게 소득이지. 임료소득.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소득을 받잖아요. 자본을 제공하면 타인 자본이면은 이자를 받고
자기 자본이면 배당을 받잖아요. 이게 다 뭐야? 이게 소득이다. 이런 소득. 소득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이 발생한 소득은 경제학적으로 뭐죠? Y는 C 플러스 S다. 이런 얘기죠. C 플러스 S죠. 그러면 자, 내가 매년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원천, 이게 세금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하고 남은 건 저축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재산은 뭐야? 이게 소득이죠? 이게 소득이야. 재산은 뭐예요? 재산은 뭐야? 매년 소득이 발생하니까 매년 발생한 소득을 합쳐놓은 이게 뭐다? 이게 재산이다. 이런 재산. 그래서 이게 재산이다. 이거는 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하는 거지 뭐. 이게 재산이야. 이게 재산. 자본은 뭐야? 자본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 빌려주면 이렇게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뭐죠? 이자를 받고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다? 세원이다. 이게. 여기다 세금을 붙인다. 이래. 정부는 여기다 세금을 붙인다. 이래. 그래서 세원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 이걸 세원, 텍스 소스, 세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발생하는 애는 이 소득에서 발생한다. 소득. 그 다음에 이 재산에서 발생한다. 이 재산. 재산은 소득을 다 합쳐놓은 거죠. 자본에서. 소득과 재산과 자본은 뭐라 한다? 세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세객체. 조세객체는 조세의 납세 의무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또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러한 객체들을 과세물건이라고 한다. 과세물건. 조세객체를 과세물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되죠? 산출세액이 되잖아요. 산출세액이 되지. 그러니까 이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이게 과세표준이다. 말이에요. 이 과세표준은 수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종량세. 금액으로 표시한 게 종가세다. 이런 거죠. 과세표준이다. 그럼 과세단위. 과세표준의 일정량 또는 일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액산정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세율.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럼 세율은 뭐야? 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조세의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50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1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비례세. 비례세는 어떤 걸 비례세를 하냐면, 자, 오른쪽으로 하면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 오른쪽으로 하면 쭉 증가하죠. 자, 과세표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율이잖아요. 세율이 변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비례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세율을 딱 한 가지만 쓴다. 이런 얘기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물품세인 부가가치세 10%. 아무리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해도 10%만 쓰잖아요. 이런 걸 비례세라고 한다. 근데 과세표준이 증가하니까 세율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건 누진세라고 한다. 이런 거. 누진세. 누진세. 역진세는 반대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니까 세율이 계속 감소하죠. 이런 경우를 역진세라고 한다. 이런 거. 그건 누태세는 뭐냐? 과세표준이 증가하니까 세율이 계속 증가한 누진세로 가다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비례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누태세라고 한다. 누태세.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누태세라고 한다. 이런 거죠. 자, 세율 구조. 세율이 어떤 건지 한번 바꿔요. 그림을 통해서 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이번 달 세금 내고 나면 다음 달 또 생겨서 세금 내야 되고, 기업을 하다 보면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금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별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영세 기업을 하다 보면 이 세금 때문에 세금에 눌려서 평생 세금 내다가 그냥 죽게 생겼더라고. 세금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왜 세금을 내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세금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는지 그것에 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세의 근거학설이라고 한다. 거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익설과 능력설이 있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왜? 먼저 이익설. 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일단 개념부터 보죠. 이익설. 자, 이익설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이 민간이 있고, 민간이란 게 뭡니까?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잖아요. 가계와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이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경제 주체인 정부가 자, 민간에게 뭘 제공해 주잖아요. 편익을 제공해 준다. 편익을. 이 공공 서비스라는 게 뭐야? 편익이잖아요. 편익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유상국가가 아니잖아요. 무상국가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원이. 그래서 이 편익을 제공해 준 대가로 걷어들이는 수입,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세금이라고 하자. 이런 거죠. 이게 이익설이에요. 이익설.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명쾌하잖아. 그렇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온 세상 살아보면 공짜가 없어, 공짜가. 딱 공짜 하나 있더라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건 무한히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고는 온 세상의 자본주의가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는 거지. 이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야 되는 거야. 급부대 반대급부로 가잖아, 그거를. 내가 급부를 받으려면 반대급부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본주의 구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정부의 편익을 제공해주면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내가 내야 된다. 그걸 뭐라 한다? 세금이란다.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이익설이다, 이익설. 근데, 자, 이익설과 능력설 있잖아요. 그럼 능력설은 뭐냐? 이익설은 그거고, 이익설은 그거고, 능력설은 뭐냐면, 능력설. 이익설은 편익에 따라서 하는 거죠. 편익. 능력설은 이 편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편익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집은 100억 버니까 45억 세금 내고, 옆집은 1억 버니까 1,000만 원만 내고, 뭐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편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뭐다? 능력설이다. 이게. 능력설이. 편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편익하고는. 상관없어. 개념 명쾌하잖아요. 개념. 이익설은 뭐다? 정부가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이익설이라고 하고, 이 편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게 뭐다? 능력설이다, 이게. 능력설. 자, 개념 명쾌하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익설. 개인주의적 시민국가 간의 입각에서 국가는 국가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은 귀속되는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편익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학설이다. 금방 그 단순한 얘기를 좀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개인주의적 국가관이다. 개인주의적 국가관. 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있어. NU명이야. NY야. 5천만 명이 있어. 5천만 명이 있으면 이 5천만 명 각자를 다 더해 놓은 것이 뭐다? 이게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국가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집합이라고 보는 거지. 그 개인주의적 국가관이 나오네. 개인의 집합. 국가는 일종의 뭐예요? 조합이야, 조합. 5천만 명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를 국가로 보는 거야. 이게 개인주의적 국가관이야, 이게. 그래서, 조합원이야, 조합원. 국가는. 개인은, 국민은 그 조합원이야. 그래서 뭘 내야 된다? 편익을 제공받으면 대가를 내야 된다. 능력설은 뭐냐면, 유기체주의적 국가관이에요.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유기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유기체니까. 사고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고가 있잖아요. 유기체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보는 거야. 국가는 뭐다? 국가는 유기체다. 이게 일종의 유기체다. 인간과 똑같은 유기체야. 인간과 마찬가지 유기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개인주의적 국가관하고 이익설하고 능력설하고. 능력설은 국가가 일종의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강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뺏어간다 이런 얘기. 능력이 있으면. 근데 여기는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부담 능력에 따라서 편익에 따라서 부담 능력 편익에 따라서 이거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낸다. 그래서 능력설은 유기체주의적인 국가 간의 입각에서 조세 근거에 관한 의무설의 기초를 두고 국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지불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학설이다. 자, 이익설과 능력설의 개념 이해되시죠? 그럼 이익설에 대해서 이익설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달리도 불렸다 이게. 이익설, 교환설, 보험설이라도 불린다 이게. 이익설은 금방 얘기했던 그거죠.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 교환설은 국가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조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 간의 일종의 교환 관계가 있다. 교환 관계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교환설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익설이야. 이익설인데 교환 관계로 설명했다고 해서 교환설이다. 보험설은 뭐냐? 자, 우리가 민간 보험에 들고 미래를 담보받잖아요. 이것처럼 국민들도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보험료처럼 내고 미래를 담보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험설이야. 세금이 일종의 뭐다? 보험료로 보는 거지. 조세를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했다. 이것도 이익설인데 보험 관계로 설명했다. 이런 얘기죠. 역사적 근거는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설 또는 국가 기능의 역사적 국가 간에 있어 도출한다. 국가는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이익단체다. 이게 국가는 다 이익단체, 다 5천만 명을 다 모아놨다 이런 얘기야. 개인의 집합체다 이런 얘기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개인은 단체로부터 편익을 얻으며 그 편익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조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이익설을 교환설, 보험설로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익설의 변천 과정. 이익설은 고전학파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구축했다. 시장경제의 자유화. 아담 스미스 견해.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냐면 국부론에서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조세.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의 비례. 이건 뭐야? 국가의 보호라는 이게 편익이지.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그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지. 이익설이잖아요. 이익설. 아담 스미스는 이익설을 얘기하는 거지. 국부론에서 조세 원칙 첫 부분에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조세라 표현했다. 소득에 대한 균등과세. 국가의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면세 특권을 부정하는 과세 보편성을 도출해서 소득을 편익의 지표로 간주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의 이익설, 고전학파고, 그때 이때 교환설, 앞에서 봤던 교환설이 나왔잖아요. 한계 효용 이론, 교환현상으로 설명했다. 입헌의회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서 이익설은 정부 서비스와 조세 지급을 교환으로 봤다. 이 조세와 정부 서비스를 뭐로 봤다? 교환현상으로 봤다. 교환현상으로. 그래서 그 결정을 집합적 결정론에 의해서 설명했다. 근대적 이익설. 최근 재정위기 및 공공 차원에서 조세 부과의 근거학설로서 이익설을 강조한다. 각종의 수익자 부담금, 이건 다 이익설로 설명되는 거예요. 목적세, 이것도 이익설로 설명하는 세금이죠. 이익설을 근거로 정부에 의한 민간 부담 요구는 능력설을 근거로 하는 조세를 보완한 수단이다.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로 그 역할과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렇게 현대는 능력설이 원칙이에요. 현대는. 그리고 뭐다? 이익설로 보완한다. 근데 이론은 이익설이 먼저 생긴 거죠. 이익설이. 그 다음에 이익설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설의 장단점. 자, 이익설은 명쾌하잖아요. 그죠? 급부대 반대급부니까. 이익설은 시장경제 원리를 원용한 조세부과 방식에 해당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는 거예요. 급부대 반대급부로. 불만도 별로 없어. 공공서비스의 혜택만큼 조세를 부담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공세에 적정 공급한다. 앞에서 우리가 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그랬잖아요. 네? 일반재하고 공공재 수요. 공공재 수요곡선은 DA, DB가 있으면 공공재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죠. 여기 G스타가 있으면 자 시장 전체 수요곡선은 어떻다? 내가 부담하는 조세가격 A가 B가 부담하는 조세가격 이 전체 합쳐놓은 조세가격 시장 전체 수요곡선은 DA 플러스 DB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재 가격이 여기서 형성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내가 공공재를 내 능력에 따라서 부담했잖아요. 내 편익에 따라서 부담했다 이런 얘기죠. 둘째, 이익설은 원칙적으로 비례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서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한다. 과세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선택의 왜곡이 없다. 자, 그래서 자원 배분의 교란이 없으므로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편익을 얻는 자에게만 납세를 요구하므로
조세의 기본적 특징은 강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능력이 있으면 그냥 능력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뺏어 가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못하잖아요. 편익이 없어도 나는 100억을 벌면 45억을 세금을 내야 돼. 그죠? 근데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익설로는. 현실 조세가 공공서비스 편익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로부터 편익을 얻은 자들에게 편익만큼 부담한다. 공공서비스가 근데 외부성을 초래할 경우에는 외부성에 해당하는 편익은 그 수혜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 그죠? 이런 모순이 생긴다. 세 번째, 이익설을 근거로 할 때는 경제안전정책, 그 다음에 사회정책,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복지적 지출 형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네 번째, 이익설을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중과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부과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 이중과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익설은 설명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설의 유형, 아까 교환설, 보험료설, 가격설. 교환의 현상으로 설명했다. 보험료로 봤다. 가격, 조세는 재화의 가격과 유사하다. 가격설. 이거 다 이익설을 설명한 것들입니다. 누가 설명한가 볼까요? 교환설은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휴움, 이게 뭐냐? 아담스, 이게 뭐죠? 벤담이네, 벤담. 그 다음에 보험료설은 몽테스키에 루소, 이런 사람들이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가격설. 일종의 가격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조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평가와 관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얻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가 또는 자발적인 지불이다. 조세 부담은 주관적 평가에서 결정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조세는 시장 경제에서의 재화의 가격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격설을 넣어본다. 조세 납부는 자발적인 지불의 행위로 납세자의 절대성이 상실된다. 누가 판타레오니, 마졸라, 마르코, 삭스, 빅셀, 린달, 사메슨, 보엔, 뷰캐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설. 이거는 이제 편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이 현대 국가의 조세 부과 원리죠. 왜? 국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 능력설. 유기체주의적인 국가 간의 입각에서 조세 근거에 관한 의무설의 기초를 두고 국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강제성, 무보상성, 의무적. 여기에는 이제 객관적 능력설과 주관적 능력설이 있다. 객관적 능력설.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라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적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60명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60명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려. 주관적인 거. 그러나 객관적인 거는 같은 기준에서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 능력설, 주관적 능력설을 볼 수 있다. 먼저 객관적 능력설. 자유소득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 공평하다. 그 다음에 주관적 능력설. 주관적 효용을 기준으로 파악해서 조세를 부담할 때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유기체주의적 국가관을 밑에 보충 설명했네요. 철학적 배경.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적 국가관, 헤겔의 유기체주의적 국가관, 국가의 인식, 권위주의적 역사주의적 입장이다. 국민의 입장,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 또는 기여, 국가의 입장, 편익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한다. 의무설, 헤겔의 국가 유기체설에 의거하고 있다.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이다.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 부담한다.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설 또는 희생설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평성과 담세력의 척도. 과세의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수평적, 같은 기준이 같은 능력이면 같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면 달리 취급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담세력의 구체적 척도, 소득과 소비와 재산, 아까 살펴봤죠. 세원에서 살펴봤죠. 자, 객관적 능력설. 자유소득의 크기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유소득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유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뭔 얘기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저생계비 세금 부과 실질적으로 부과 안 하고 있어요. 다 빼지, 소득세 계산할 때도 빼주잖아요. 최저생계비를 빼고 단 나머지에 대해서 그걸 자유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를 뭐라고 하죠? 과세최저안이라고 한다. 과세최저. 이게 객관적 능력설이다. 그래서 이 소득의 크기는 화폐 가치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자, 각 개인의 객관적 지불 능력의 크기, 그게 자유소득이단 말이에요. 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할 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납세자의 경제적 지위는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자유소득에서 결정된다. 자유소득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생계비의 기초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다. 그래서 객관적 능력설은 의무설, 합리성이나 논리성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더 중요시한다. 누진과세. 자유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중과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경과한다. 우리 집은 100억 버니까 45% 최고세율로 45억 내고 옆집은 1억밖에 안 버니까 6%나 15%에서 1,000만 원 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할까요? 100억 버는 사람이 돼야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야 100억, 45억 세금 내고 55억 가처분소득이잖아요. 옆집은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성경에서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다 했잖아, 천국 가기가. 그 얘기는 부자로 살지 만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뭐예요? 부자로 살면서 베풀라, 이런 얘기야. 베풀면 얼마나 기분 좋아. 좋잖아요. 우리 도와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야 무조건. 성경도 부자로 살라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집 1억이 되지 말고 우리 집 100억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객관적 능력설이다. 객관적 능력설. 그러면 자, 주관적 능력설은 뭐냐? 자, 주관적 능력설. 납세자의 경제적 지위를 주관적 효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잖아요. 60명 다 틀려. 자, 그럼 어떻게 주관적 능력으로 평가하는지 봅시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중과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경과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효용 수준이 높고 효용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도 높아서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지워버리고 볼까요? 자, 우리 집과 옆집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이에요. 우리 집은 100억을 벌어. 소득이 100억이야. 100억을 벌어. 근데 옆집은 얼마 벌어? 1억을 벌어. 자, 세금을 우리 집은 45억, 45%를 냈어. 옆집은 6%에서 15% 사이 1천만 원을 냈어.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은 우리 집은 55억이고 옆집은 얼마요?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집에서 100억 벌어가지고 45억 내고 55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45억은 뭐야? 희생이야, 희생. 우리 집의 희생이지. 희생의 대가야. 누구가? 정부가 가져가는 희생이야. 옆집은 1천만 원은 뭐야? 이것도 희생이야. 정부가 가져가는 희생이야. 근데 100억 버는 우리 집이나 1억 버는 옆집이나 이 희생의 가치가 같다, 이런 얘기야. 우리 집의 희생의 가치 45억과 옆집의 희생의 가치 1,000만 원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동등희생설이에요. 이게 희생설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건 45억이고 이거 1,000만 원이니까 왜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학자들이 이 희생은, 이 동등희생이잖아요. 이 희생은 뭐냐? 절대적 희생, 상대적 희생, 비례적 희생이잖아.
야, 비례가 상대, 한계적 희생, 한계적. 예. 절대치는 틀리지. 절대치가 같을 정도. 효용으로 따지면은, 희생을 효용으로 따지면은 절대치가 갖춰질 수 있어요. 희생을 상대 가치로 해서 가치하게 만들고, 희생을 한계 가치로 갖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는 45억의 희생과 옆집에서 내는 1,000만 원 희생은 똑같아.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를. 똑같아. 왜? 우리 집에서 남은 55억 가지고 어디 가나요? 그 남은 그럼 가지고 천국으로 가지고 가나요?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어. 옆집에서 1,000만 원 벌고 9천만 원 거다 다 쓰고니까 옆집은 9천만 원 다 쓰고 빈손으로 가고, 우리 집은 55억이 남으니까 가지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100년 인생을 살아가는 다 똑같은 거야. 예? 옆집은 뭐를 늘렸다? 여가를 늘리고, 우리 집은 죽자사살 일만 했어. 우리 아버지는 죽자사살 일만 해서 돈만 벌었어. 옆집은 9천만 원밖에 소득이 없지만 어떻게 살았다? 여가를 즐기면서 가족을 지키고 편하게 살았어. 누가 더 행복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100억의 부자가 더 행복한지 1,000만 원의 소득자가 행복한지 그건 알 수 없어. 행복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야. 여가를 얼마나 즐기고, 우리 집은 100억 벌었는데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되고 나는 일만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100억 벌었는데 반절씩 나눠서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됐다. 옆집은 9천만 원밖에 안 걸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택할까요? 기준이 틀리잖아요. 이게 다 주관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효용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느끼는 것을 우리 집은 45억을 희생으로 보지만 옆집은 1,000만 원을 희생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희생의 가치가 뭐다? 같다 이런 얘기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뭐다? 동등희생설이다 이런 얘기야. 누가? 한계효용 이론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한계효용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한계효용 최강화 법칙에 의해서 각 개인이 납세로 인해서 상실되는 희생을 균등하게 한다. 상실되는 희생을 균등하게 한다. 우리 집의 45억과 옆집의 1,000만 원은 희생의 가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희생의 가치가 같다. 그래서 동등희생설. 이 같다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 설명한다. 절대치가 같느냐, 상대치가 같느냐, 한계치가 같느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동등희생설이다 이런 얘기죠. 주관적 능력설. 희생의 가치 느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자, 수직적 공평. 과세 소득 금액이 세대 간에 상이하면 다른 금액의 소재를 지급한다. 과세 전 소득 수준이 상이하면 효용 수준도 상이하다. 과세 후에 세액이 차등되고 주관자의 효용이 감소는 동일하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의 공평한 조세 부담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45억 2천만 원이나 누진세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누진세. 누진구조가. 세율 구조는 누진구조를 형성한다. 누진구조는 공평성의 측면만 고려하고 효율성의 측면은 제외했다. 이 철학적 토대가 공리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은 기수적 효용이나 한계효용 이론을 토대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학자가 제임스 밀, 에치워스, 피구 등이 희생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주관적 능력설, 동등희생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 지금까지 본 거는 뭐죠? 이익설과 능력설은 뭐냐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익설과 능력설을 가지고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 2025년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400조를 걷어들여요. 400조를 걷어들여요. 400조를. 그러면 누군가는 이 400조의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안 내면 여러분들이 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 내면 내가 내야 돼. 400조는. 그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 2025년 한 670조 정도, 670조 정도 되죠. 대략 670조. 내년에 728조인가이죠.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400조가 조세로 걷어들이는데 누구한테 이걸 다 걷어들여야만이 정부가 운영이 된다. 이러니.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이 400조를 걷어들이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 이게 뭐다? 조세 부담의 배분 원칙이야. 아까는 조세 근거 학설이었고, 이거는 뭐다? 조세 부담의 배분 원칙이야. 이 조세 부담의 배분 원칙이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아까 편익 원칙은 이익설을 설명하고, 능력 원칙은 능력설로 설명된다. 그러면 편익 원칙은 뭐냐? 이 조세 부담 배분 원칙의 편익 원칙은 뭐냐? 이익설에서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면은 공정하다, 이런 얘기야. 능력 원칙은 뭐냐?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가 하는 능력에 비례해서. 이게 능력 원칙이야. 능력에 비례해서. 편익에 비례해서.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능력에 비례해서. 우리 집은 100억 버니까 이 능력에 비례해서 최고 세율 45%를 내고, 옆집은 1억만 버니까 그 능력에 비례해서 최저 세율 1,000만 원만 냈다. 능력에 비례해서. 이게 능력 원칙이지. 능력 원칙. 능력에 비례해서. 능력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능력에 비례해서. 자, 이게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한번 봅시다. 자, 2024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30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면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이 300조 원의 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야 어떻게 나누어 부담했을 때 이것을 공평과세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여기와 관련된 원칙을 뭐라고 한다?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그 기준은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간단하잖아요.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 납세자들 간의 적절한 조세 부담의 배분은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자, 조세 수입. 그럼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고 공공재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은 복지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조세 부담률이나 동일한 조세 규모일지라도 그 조세 부담의 배분 방법에 따라서 사회의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조세 부담의 배분 원칙은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각 원칙을 충족하는 조세 부담 배분이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짐보다 공평성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익 원칙. 납세자들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 부담을 할 때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이 실현된다. 시장 경제의 교환 메커니즘을 공공부문에 확대해서 적용한 조세 부담 배분 원칙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로부터 혜택을 전혀 수혜받지 않는 국민은 조세 부담 의무가 없어진다. 단점이죠. 특징, 반발이 적다. 논리적이잖아요. 두 번째, 시장 경제로 설명하자. 논리적이죠. 세 번째,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납세자 선택이 왜곡되지 않아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번째,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을 투입한 정부 지출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편익 원칙을 따르는 세목 가운데 린달 조세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 성격상 지방세를 설명할 때 이 이론이 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개별 공공재에 대해서 편익 원칙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수익자 부담세, 목적세를 설명할 때도 이게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점, 설득이 용이하고 협조적 분위기, 공평하고, 이익설의 장점이 여기에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 이익설의 단점이 여기에 단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익 원칙을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하나 보죠. 일반 수익자 부담금, 일반 수익자 부담금,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 일반 수익자 부담금. 특정 수익자 부담금. 특정한 상품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 특정 수익. 일반 수익자 부담금. 어떤 거? 국방, 치안, 순수 공공재. 이런 것들이 일반 수익자 부담금. 부담세다, 이런 얘기죠. 모든 국민이 편익의 혜택을 받을 때 각각의 국민에게 그들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 수익자 부담금의 세율 구조, 선호에 따라 다르는데 어떻게 한다? 공공재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 가지고 판단한다.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여기 보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누진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으면 비례 구조로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크면 역진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입자 부담세. 특정 수입자 부담세는 특정한 물품에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공재다. 특정한 준공공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를 부담할 때 공평과세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수익자 부담세의 세율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요건, 특정 수익자 부담세의 요건. 첫째, 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얻은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이게 편익이잖아요. 이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편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둘째,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의 수요에 대한 대가 방식을 조세의 형태로 연결했다. 그래서 목적세들이 석유류세, 휘발유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목적세들이 이거로 설명된다. 셋째, 배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제. 예? 강남에다 집 지으는데 전부 다 30평, 40평만 짓지 말고 17평 아파트도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공영주택의 임대료. 특징. 특정 수익자 부담세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재 공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수익자 부담세는 보통세 세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케 하며 부담의 적정을 실현할 수 있다. 편익원칙. 그 다음에 이제 능력원칙. 능력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잖아. 지불 능력에 따라서 부담할 때 뭐하다? 조세 부담의 공평성이 달성된다.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아니, 우리 오른쪽 집도 1억 벌고 우리 왼쪽 집도 1억 벌어. 그러면 이 집이나 이 집은 1억씩 수비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내야 되는데, 아니 이 집은 1,000만 원인데 우리 왼쪽 집은 2,000만 원 세금 내.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버리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소득 수준이면 비슷하게 내라 이런 얘기야. 여기 1,000만 원 냈으면 이 사람도 1,000만 원 내. 이게 수평적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옆집은 1억 버는데 우리 집은 100억 벌어. 그럼 옆집이 1억에서 1,000만 원 낸다고 우리 100억 버는데 1,000만 원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직적 공평이지, 이거는. 뭐로? 소득 격차를 줄여주도록, 뭐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직적 공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득과 소비와 재산이다.